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처럼 이 시장이 흔들릴 때 큰 그림을 보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 적임자를 모셨습니다. LS증권 최강혁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권미정 캐스터, 오늘 기관이 지금 1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 네. 약발이 좀 먹히네요. 그래도 기관이 사니까. 먹히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1시경에 양시장이 저점을 좀 찍었는데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라클이 정규장에서 10%, 브로드컴이 사실 시간에서 실적 발표한 후에는 2%대 상승을 해서 브로드컴이 오늘 영웅 역할을 하겠구나 했는데 또 4%대 크게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네, 무슨 일인지 정말. 네, 하지만 이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방산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조온도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와의 호재 덕분에 상승폭을 점차 키우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셨다시피 오늘은 기관 쪽에서 1조 넘는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캐리해주고 있는데요. 네.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9천억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도 오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 10일 중 7거래일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반도체 쪽보다는 조방원, 조방원은 아니죠. 우방원, 우주방산원전 네. 이쪽인 것 같은데 뭐 대통령의 뭐 발언도 좀 있었고요. 좀 센터장님 오시자마자 살짝 좀 뜬금맞긴 하지만 혹시 센터장님의 이 내년도 유망 섹터에 우주도 포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우주 포함돼 그래요?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 쪽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 커버하는 종목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게 네. 로봇 쪽하고 그다음에 우주하고 그다음에 AI 쪽.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게 커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빨리 커버하자 이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소프트웨어요. 우주항공을 커버하려고 하시는 건 뭐 스페이스X 상장 그것과 관련된 건가 아니면 이것과 무관하게? 스페이스X 상장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이제 대부분의 주가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이제 좋다라고 얘기해도 뒤쪽에 따라가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스페이스X 상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납품하는 기업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세아 베스틸 지주 뭐 이런 종목들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AI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사실 오늘의 메인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의 이 테크주 부진을 생각하면은 네. 이 정도면 선방하는 것 같거든요. 보통은 이제 미국하고 우리 반도체주들이 좀 커플링돼서 가는데요, 센터장님. 네네네. 좀 흐름이 바뀐 건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네. 오라클이 특별히 안 좋았었잖아요. 예. 근데 오라클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네오클라우드로 대표되는 이제 그런 뒤쪽에 좀 각광을 받던 주식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투자가 늘어나가지고 좋아진다라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조심하시라는 말씀은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J커브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그게 실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투자가 들어가려면은 인프라 반도체는 계속해가지고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쪽이 안 좋은 모습이 나오더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휩쓸려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사실 뒤로 보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또 소프트웨어 쪽도 내년에는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렇게 전망을 우울하게 보지는 않으신다는 얘기네요. 이게 전망을 우울하게 본다라는 문제보다는요. 네. 시장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주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서는 일단 올려놓은 다음에 이거를 그 뒤가 되면은 실적을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내년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투자나 인력 투자, 그다음에 기업의 적용 문제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계산이 될 거라는 거죠. 무형자산으로 계산되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 영역이고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면 안 되는 투자냐라고 물어보면은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라클에 이어서 브로드컴 차례로 나오는 족족 지금 매를 맞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냥 실적 발표 앞두면은 매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거는 센티멘트의 문제지
펀더멘털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실제로 보셨을 때 브로드컴 같은 경우 오라클은 조금 이제 다른 영역이 있기는 한데 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났고 그다음에 컨센에 대해서도 이제 괜찮은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이 조금 부진한 것 같다. 요 부분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아니, 마진이 좀 뭐 기존 반도체보다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좀 어둡다 이런 얘기를 직접 그죠. 마진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가 계속해서 들어가면은 결국엔 마진율은 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마진율을 본다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 개념으로 선제적인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시장에서 보통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AI에 대해서 기준이 엄격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다른 말로 풀이했을 때는 마진만을 계속해서 보고 아니면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진짜 될 것 같은 애들을 선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세일즈포스 CAU가 모든 AI 모델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제일 저렴한 거 고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오픈 AI가 GPT 5.2를 한 달 만에 출시한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경쟁이 굉장히 약간 출혈 경쟁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마진을 이렇게 키우기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뭐 GPU하고 TPU 문제도 그렇고 예. 사실은 출혈 경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출혈 경쟁으로 감과 동시에 기술력 경쟁이 들어간 거라서 그것도 또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한국 주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나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출혈 경쟁으로 들어갔을 때 삼성전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나쁠 게 없는 그림이거든요. 어쨌든 반도체를 사가지고서는 계속해가지고서는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이러려면은 한국 쪽에서 납품하는 기업, 중간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오히려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좀 내보자면 AI 섹터에 대한 투심은 이제 내년에 아주 강력한 성장을 예견을 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성장이 좀 지금보다는 좀 더뎌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AI에 대한 성장률은 더뎌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가 올해만큼 나오거나 올해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근데 그게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증가율로 치면은 막 100%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내년에 올해 투자 액수의 2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러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투자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성장률로 보시면은 떨어질 테니까 그러면은 미래의 주가로 끌어당기는 거는 조금 천천히 슬로우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하시고선 접근하셔야 됩니다. 감안을 해야겠네요.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지금 연준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선진국하고 신흥국하고 환율 방향이 좀 다르지 않나요 지금? 좀 다르게 어제 좀 종가를 형성하면서 마쳤습니다. 네. 어제 금리 인하 이후에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지만 선진국 통화와 신흥국 통화 방향은 반대로 움직였는데요. 달러 대비해서 일본 엔과 유럽의 유로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는 하락한 반면에 신흥국, 우리 한국 원화를 포함해서 인도의 루피, 또 브라질 헤알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요 신흥국 통화의 가치는 낮아지는 그런 상반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기하네요. 또 제가 정보를 하나 입수하고 왔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환율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 얘기를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연준 금리 인하 이후에 지금 달러를 제외한 선진국 통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신흥국 통화는 약세로 좀 돌아선 것 같고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 보세요? 사실 제가 올해 1년 동안 환율이 틀려가지고 전문가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원래 기준대로 하면은 이게 원 달러고 그다음에 엔 달러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는 모두가 하락하는 흐름이 맞습니다. 네. 그 유로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가 하락하는 흐름이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신흥국이나 아니면은 선진국의 경제 전망치 이 움직임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외 금리 차의 개념이 그렇게 적정 수준으로 나오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내외 금리 차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경제가 갖고
안정성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러기는 조금 어려운 국가고요. 네. 오히려 이런 게 맞는 국가들은 유럽 같은 국가들이 맞다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같이 반영이 돼가지고 유로화는 강세가 가는 모습이 나오기가 쉽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늦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아니, 다음 주에 또 이제 BOJ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예. 혹시 신흥국에서 자금들이 좀 미리 지금 빠져나가는 움직임인가 이런 우려도 돼서 혹시 다음 주에 이제 BOJ 금리 인상이 나올 경우에 예. 이런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 우려를 우리가 해야 될까 그런 걱정이 좀 있죠. 그죠. 엔캐리 청산 우려를 이제 말씀하신 건데 사실 저희 쪽에서도 환율을 저는 이제 하고 경제를 하다 보면은 제일 애매한 부분이 엔캐리 청산입니다. 왜냐하면은 엔캐리 청산이 됐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드는 사태가 코로나 사태,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사태, 그다음에 한국의 IMF 외환위기 사태입니다. 예. 근데 세 가지 사태가 엔캐리 때문에 IMF가 터지고 엔캐리 때문에 서브프라임이 터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캐리의 청산이라는 거는 그 나라 아니면은 주식에 대해 가지고 조정이 나오고 투자 매력도가 감소했을 때 빠져나가는 경향이 강하지. 예. 일본의 금리가 25bp나 0.1% 이렇게 올랐다라고 빠져나가는 경향이 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보시면은 만약에 한국의 주식이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일본의 금리가 높다. 그러면은 한국의 주식시장 조정의 폭을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은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돈이 빠져서 한국의 주식이 조정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내년에 미국의 금리가 충분히 좀 내려와야 사실 예. 우리 증시도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환율도 좀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뭐 오늘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내년 이제 오늘 미국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네. 5년 만에 최대 폭 증가로 나왔단 말이죠. 네네네. 내년 2회 가능성이 또 나오는데 네. 한편에서는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내년에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금리가? 일단은 저는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좀 재밌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게 지금 연준 이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4명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3명입니다. 네. 근데 5월에 이제 파월 의장이 바뀌고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을 바뀌면은 4대 3으로 역전이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 중에서 리사크 의원이 지금 이사가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분도 바이든이 임명한 분이라서 바뀌는데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번 FOMC 하셨을 때 보시면은 반대가 3표가 나왔는데 2명은 동결을 얘기했고 1명이 반대를 얘기한 사람이 스티브 마이런, 이분이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인데 50pp 인하해야 된다고 진짜 지금 주구장창 50pp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게 아마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현재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1분기에는 환율이 관세가 추가 인상이 없으면 환율 물가 고점이 잡힐 거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추가 인상 관세에 대한 추가 영향이 없으면은 3분기 지나면은 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파월 의장 바뀐 다음에 3분기, 4분기에 오히려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 예, 보셔야 돼요. 만약에 예상하시는 내년의 금리 경로라고 한다면은 글로벌 투자 자금은 미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우리 한국이나 신흥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금리 아니더라도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 신흥국 아시아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가 거의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예. 미국보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해예요. 2026년이.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셔도 미국이 좋아질 수 있는 거 뭐가 있어라고 물어보시면은 계속 얘기 나오는 AI 투자. 그다음에 그거하고 관련된 가스, 그다음에 원자력, 거기에 전력망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네.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생각보다는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간 소비가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 민간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계속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투자 들어가는 그 뉴스 플로우밖에 없었는데 네.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 서서히 한국
안에 국내 지방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반도체 투자, 그다음에 뭐 현대차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뉴스 플로우가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럼 민간 기업 투자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공공 임대가 되든지 아니면은 바닥을 찍은 건설이 살아나든지 건설 투자도 일부 살아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은 전반적으로 내수 확대로 인한 경제 성장이 사실은 금리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창용 총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보다는 주택 가격에 한국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행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은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은 많이 빼든지 조금 빼든지 무조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고, 한국은 진짜 많이 하면 한 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사실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쪽으로 투자가 더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지 미국장보다 한국장 투자 요즘 하신다고 그렇죠. 그게 센터장님께서. 그죠. 네. 이게 어디서 또 그런 정보를 듣고 아니, 왔어요? 제가 미리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네. 종목은 안 합니다. 아, 종목은 저희 투자를. 회사는 네. 금지되어 있고 ETF 투자를 이제 한국 쪽으로 많이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장 투자를 하려고 추가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환율이 너무 부담돼서 못 바꾸겠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환차익 문제도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서학개미가 나가는 부분은 지금부터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예. 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국이 환율이 고점이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내려갈 거다라고 판단을 내리면은 예. 결론적으로는 돌아오는 물량 더하기 외국인 투자 물량도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거 이제 내수 쪽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출 쪽에서는 반도체 빼면은 네. 뭐 좀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도 이게 이 방송 질문을 보고 처음 찾아봤어요. 사실 안 찾아보고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맞더라고요. 10월하고 11월이 주요 수출 품목 반도체 빼고 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사실 그 그림을 제가 20년치를 그려보고서는 느꼈던 거는 네. 2015년, 19년, 뭐 23년에도 계속 마이너스였는데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한국이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사이좋게 수출이 늘어나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도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에 성장한 거에 92%는 AI 반도체가 설명합니다. 그 얘기는 미국조차도 성장을 이끌어낸 거는 대부분은 반도체라는 얘기고요. 미국 반도체가 당연히 그 정도 성장을 하니까 한국에서 수출되는 물량이 반도체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좀 한 두 가지 정도 봐주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미국 쪽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만약에 AI가 흔들리면은 네. 한국의 수출도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요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로 좀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는 반도체 수출, 그래서 산업별로 보니까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닥 찍고 올라가거나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2차 전지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의 회복 기미가 보이나, 요거는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이오 섹터 성장성이 마침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오늘 주목을 받은 거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 아닌가요? 오늘 뭐 15%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네.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분사하면서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이 조금 더 증권가에서 평가가 좋았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사실 상장 후에 에피스 홀딩스가 더 잘 가는 모습이 최근 좀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성장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 사실입니다만 최근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더 크게 상승하고 있는 건 지금 주가가 동종업계 대비해서 매우 저평가됐다라는 평가 때문이라고 해요. 네. 하지만 오늘 한 10% 넘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증권가의 목표가 수준인 61만 원도 넘어선 상태여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고요. 또 생물보안법 수혜에 CDMO 하는 삼바가 더 수혜가 있을지, 바이오시밀러 하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더 네. 수혜가 클지는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증권가의 목표가를 넘어섰다는 얘기군요. 삼성 네네. 에피스 홀딩스. 자, 그리고 요즘 시장에 또 새로운 트렌드가 감지가 되는 게 그동안 주목을 많이 못 받던 이른바 이 땅 부자 종목들 관심이 부쩍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서울 고터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 때문에 뭐 네. 천일고속, 동양고속의 초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시장이 이유를 되게 멋진 걸 갖다 붙이더라고요. 어제는 특히 FOMC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제 유동성 장세니까 자산 가치가 부각될 것이다. 이런 이유가 붙으면서 뭐 할인 지주라든지 뭐 캐시TC, 삼표 시메트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네. 또 오늘은 더 멋진 이유, 저 PBR 때문에 이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뭔가 좀 더 멋들어진 이유가 하나 두 개씩 추가가 되면서 관심을 좀 크게 받고 있습니다. 원래 참 주목을 못 받던 종목들인데 거의 없죠. 특히 뭐 롯데칠성 뭐 이런 식음료주가 상한가에 가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요. 없는 그런 이제 상황. 센터장님께 이 종목을 여쭤볼 건 아니고 이 장부가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이 이제 뭐 이런 자산 가치가 좀 있다는 이유로 각광을 받는 혹시 내년에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 봐야 될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저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조금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이 문제가 되는 거는 장부에 들어있는 그 자산 가치가 재평가를 받아야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재평가를 받을 거라고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회사를 위주로 보셔야 돼가지고 사실 이거는 어떤 뭉뚱그려가지고 한 개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추가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코스닥이 좋아지면은 결론적으로는 현재 올라간 코스피에 대한 키 맞추기 장세는 나타난다고 보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펀드에서 사거나 연기금에서 사는 법안들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이제 연기금이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살 수 있는 종목의 풀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코스닥 150 정도를 기준점으로 하셔가지고 그 위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제로 이익이 올라갔는데 얘는 왜 이렇게 소외됐어 시장에서 그런 애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센터장님 조만간 또 나오세요. 많이 바쁘시니까 잘 좀 기다리고 나와주십시오. 있겠습니다. 네. LS증권 최강혁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